아빠, 나도 이제부터 공부할래요. 5학년이던 작은 아들이 어느 날 그렇게 말했다. 나는 속으로 환호했다. 드디어 스스로 책을 펼치는구나.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아들이 다시 와서 말했다. 아빠, 잘 생각해봤는데 나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그 이후로 1년 반 동안 진짜 축구를 했고 어느 날 그것도 그만뒀다. 그 다음엔 호주 기숙사 학교에서 럭비를 시작했다. 럭비를 하다 어깨가 빠졌고 수술까지 했다. 다시는 안 한다고 약속하고 호주로 돌아간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전화를 했다. 아빠, 나 럭비 다시 하고 싶어요. 부모로서는 답이 정해져 있었다. 안 된다. 그런데 그날 나는 그 답을 잠깐 옆에 내려놓고 한 아이의 자리에 서서 보았다. 거기엔 다른 풍경이 있었다. 오늘은 그날에 대한 이야기다. 부모라는 렌즈를 벗어버린 날. 지난 시간에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회초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식을 하나씩 바꿔나갔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변화는 결심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매일이 다시 시작이었다. 남자아이들이 둘이라는 건 시끌벅적한 일이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다. 두 아들은 2살 차이다. 큰아들은 무엇을 해도 빨리 흡수하는 아이였다. 새로운 운동을 배워도 책을 읽어도 영어를 익혀도 평균보다 빠르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자꾸 형과 자기를 비교했다. 형이 잘하는 분야를 같이 시도할 때면 더 그랬다. 나는 형보다 못해. 그 말을 하는 작은 아들의 눈빛이 자꾸 잊히지 않았다. 나는 작은 아들에게 말해주었다. 형은 너보다 2년이나 먼저 태어났어. 그 2년 동안 형은 더 많은 걸 배우고 경험했지. 그러니까 지금의 너랑 지금의 형을 비교하는 건 공평하지 않아. 굳이 비교하려면 2년 후의 너랑 지금의 형을 비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작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끄덕임은 머리로 끄덕인 거지 마음까지 끄덕인 게 아니었다. 다음 날이면 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비교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작은 아들에게 또 다른 다양한 자극을 줘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다 발견했다. 종이접기를 큰아들은 별로 흥미없어 했는데 작은 아들은 응용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 정도로 푹 빠졌다. 그림을 그릴 때도 그랬다. 내가 집에서 뭘 분해하거나 고치고 있으면 작은 아들이 옆에 와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물었다. 큰아들은 별로 관심 없는 영역에서 작은 아들은 자기만의 색깔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형에게는 없는 재능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작은 아들은 비교 대신 다른 시선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었다. 매일 저녁 식탁에서 아내와 나는 어떤 자극을 더 줘볼지 의논했다. 형에게 통한 방법이 동생에게는 통하지 않는 게 당연한데도 우리는 자꾸 같은 매뉴얼을 들이대고 있었다. 그걸 알아차리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작은 아들이 5학년 때다.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빠, 나도 이제부터 공부할래요. 나는 되물었다. 왜 갑자기? 아들의 대답은 단순했다.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놀기만 한 것 같아요. 나는 속으로 환호했다. 드디어 스스로 책을 펼치는구나. 우리 부부는 그동안 권유는 했어도 강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스스로 할 때까지 그저 기다려주고 있었다.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이 다시 왔다. 아빠, 잘 생각해봤는데 나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취미로만 하면 중요한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제대로 집중해보고 싶어. 나는 잠깐 말이 막혔다. 한 달 전에는 공부한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축구선수라니. 부모로서 이렇게 묻고 싶어졌다. 너는 마음을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아니니? 그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삼켰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 그 말을 삼킨 게 다행이다. 그 뒤로 1년 반 동안 작은 아들은 진짜 축구만 했다. 학교 끝나면 아내가 유소년 축구클럽까지 데려다주고 매일 연습에 참여시켰다. 주말이면 홈 경기, 원정 경기로 바빴다. 작은 아들의 실력은 늘었고 스트라이커 자리를 잡았다. 코치님은 별명까지 붙여주셨다.
우리는 작은 아들이 꼭 축구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아이가 축구에 꽂혀 있는 동안에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거였다. 1년 반의 시간이 흐르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작은 아들이 또 왔다. 축구를 제대로 해보니까 나보다 재능이 많은 친구도 많고 더 일찍 시작했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하고 작은 아들은 축구 클럽을 그만두었다. 우리 부부도 받아들였다. 쉽지는 않았다. 1년 반의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의 그 표정에는 내가 직접 해봐야 알았던 거야 라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기서 끝났으면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였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작은 아들이 호주의 기숙사 학교에 갔을 때다. 그 학교에는 축구부가 없었다. 대신 럭비부가 있었다. 작은 아들은 처음엔 투덜거렸지만 럭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럭비에 빠졌다. 만년 하위권이던 학교팀을 2위까지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했다. 학교에서도 이름이 알려지고 작은 아들은 의기양양했다. 그런데 7학년이 끝나갈 즈음 마지막 중요한 경기 중에 어깨가 빠졌다. 호주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받았다. 작은 아들은 처음엔 망설였다. 럭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해 방학에 한국에 와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한국 의사들 중에는 어리니까 수술을 좀 늦게 하라는 분도 있었고, 럭비에 대한 인식이 호주와 달라서 중학교 1학년의 어깨 탈골을 심각하게 보는 분들도 많았다. 결국 작은 아들도 사태의 심각함을 이해했다. 그래서 럭비를 그만두기로 약속하고 호주로 돌아갔다. 호주로 돌아간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전화를 했다. 아빠, 나 럭비 다시 하고 싶어요. 친구들이 경기하는 거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첫 번째는 부모의 목소리였다. 안 된다. 약속했잖아. 평생의 건강이 달린 일이다. 너무 당연한 답이었다. 두 번째는 다른 목소리였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는 동안 사이드라인에 서 있는 그 시간이 그 아이에게는 어떤 무게일까? 부모로서는 답이 명확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잘랐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날 이상하게도 두 번째 목소리를 따라가 봤다. 부모라는 렌즈를 잠깐 벗고 한 아이의 자리에 서서 보니 풍경이 달라 보였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작은 아들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실수였다. 럭비 경기 몇 게임을 뛰고 나서 작은 아들의 어깨는 다시 빠졌다. 이제는 수영하다가도 빠지고 뛰다가도 빠지는 습관성 탈골이 되어 있었다. 결국 수술이 불가피했다. 작은 아들은 부모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실, 그리고 다시 악화된 상황을 한참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도 후회했다. 그때 좀 더 강하게 멈추었어야 했나? 평생 건강이 달린 일에서 내가 너무 부드러웠나? 부모로서의 답이 옳았는데 나는 왜 그날 두 번째 목소리를 따라갔나?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후회했다. 지금 묻는다. 그날 두 번째 목소리를 따라간 것이 부모의 실수였을까? 아니면 한 아이를 본 한 번의 시선이었을까? 여기까지가 나의 실수 부분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다. 어깨 수술을 마치고 재활 중인 작은 아들과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봤다. 부모의 답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봤다. 그러자 답이 다른 방향에서 나왔다. 지금까지의 현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자. 너의 미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고 미래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 나는 작은 아들의 미래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미래는 결국 현재의 결과일 뿐이고 우리는 지금 올바른 씨앗을 심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날 나는 알았다. 부모라는 렌즈로 보면 답은 항상 정해져 있다. 비교, 후회, 걱정,
통제. 그런데 그 렌즈를 잠깐 벗고 한 아이의 자리에서 보면 다른 풍경이 보인다. 거기엔 그 아이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그 아이만의 속도가 있고 그 아이만의 답이 있다. 부모라는 렌즈는 따뜻한 동시에 두꺼운 렌즈다. 그 렌즈를 끼고 있으면 아이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도 한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보고 싶은 아이만 보게 된다. 그때 떠오른 한 문장이 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다. 단지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어른과 다른 것뿐이다. 작은 아들이 한 달 만에 공부에서 축구로 또 축구에서 럭비로 바꿨던 그 모든 순간들. 부모의 눈에는 변덕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에는 그게 다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직접 발을 디뎌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깨 수술까지 한 럭비의 그 시간조차도 그 아이에게는 자기가 한 번 끝까지 가본 시간이었다. 결과가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단단함이 그 아이의 어깨에 남았다. 부모의 답으로는 줄 수 없는 단단함이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모라는 렌즈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저런 렌즈를 끼고 살아간다. 자식이라는 렌즈를 끼면 부모님이 다르게 보이고 직장인이라는 렌즈를 끼면 동료가 다르게 보인다. 남편이라는 렌즈, 아내라는 렌즈, 친구라는 렌즈. 우리는 사람을 사람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렌즈를 통해 본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안 보일 때가 많다. 그 사람을 둘러싼 관계의 이미지가 너무 두꺼워서 그 안의 사람이 가려지는 거다. 나도 그랬다. 직장에서 19년을 같이 일한 동료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첫인상에서 잡힌 이미지가 끝까지 따라다녔다. 그 사람이 5년 동안 변했어도 내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사람의 변화를 잘 못 봤다.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큰애는 그런 애야. 우리 작은애는 이런 애야. 그 한 문장이 한 사람의 무한함을 가둬버린다. 사실은 그 사람이 매일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제의 한 문장으로 오늘의 그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만남이 아니게 된다. 같은 자리에 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의 어제와 어제가 마주 앉아 있는 모양이 된다. 특히 가족이라는 관계는 강도가 세다. 사랑이 깊은 만큼 이미지도 두껍다. 그래서 가족의 본질을 마주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아빠와 아들이라는 조건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가족이라는 큰 이미지의 틀에서 한 발만 벗어날 수 있다면 다른 사회적 관계의 틀들은 오히려 가볍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부모라는 렌즈를 벗는다는 건 부모이기를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다. 사랑을 멈춘다는 뜻도 아니다. 오히려 더 잘 보기 위해서 잠깐 렌즈를 닦아내는 일에 가깝다. 그 사람을 더 정확히 보고 그 마음에 더 정확히 닿기 위해서. 사랑은 그대로인데 시야가 넓어지는 일이다. 저서 틀 밖에서 크게 키워라의 한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다.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자칫 노력을 포기하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정반대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집중력과 에너지, 그리고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다. 그냥 두는 것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무관심이고 후자는 가장 깊은 관심이다. 괴테의 한 문장이 떠오른다. 현재의 모습대로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 머무를 것이다. 그러나 잠재된 미래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해주면 상대는 우리의 기대대로 성취해낼 것이다. 부모라는 렌즈가 두꺼운 이유는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렌즈를 닦아내면 그 아이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모습이 보인다. 그 모습을 향해 말을 걸어주면 아이는 그쪽으로 자라기 시작한다. 소중한 아들들아, 너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한 가지는 꼭 기억해다오.
아빠가 너희에게 한 말 중에 가끔 틀린 말도 있었을 거다.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더 잘 안 보였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미안하다, 작은 아들아. 네가 5학년 때 공부할래요? 했다가 한 달 만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했을 때 아빠는 잠깐 말이 막혔다. 변덕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말을 삼킨 게 지금도 다행이다. 그 1년 반의 축구도 그 다음에 럭비도 결국 너를 너로 만들어준 시간들이었다. 큰아들아, 너는 무엇이든 빨리 받아들이는 아이였다. 그래서 아빠는 가끔 너에게 작은 부탁을 자주 했다. 동생이니까 양보해. 네가 형이니까 봐줘. 그게 너에게는 어떤 무게였을지 한참이 지나서야 짐작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빠도 사실은 매일 렌즈를 닦고 있다. 부모라는 렌즈는 평생 벗어지지 않는다. 다만 매일 한 번씩 닦아내는 거다. 그러면 너희가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게 아빠의 일이다. 너희가 어제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빠는 너희를 만나지 못한 채 너희 옆에 있는 사람이 된다. 그건 아빠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가까운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란다. 가족이어도 좋고 동료여도 좋다. 그 사람에 대한 한 문장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 한 문장이 그 사람을 가두고 있는 렌즈다. 그 문장을 잠깐만 옆에 내려놓아 보시기 바란다. 내려놓은 자리에서 어제 그 사람이 했던 작은 행동 하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란다. 그게 어쩌면 그 한 문장 밖에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렌즈인지를 끼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도 함께 읽으며 제 렌즈를 한 번 더 닦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렌즈를 벗고 나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또 하나의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넘치게 주되 물질은 부족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